첫 번째로 들은 게 EODS라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요. 요거는 쉽게 말하면 블랙박스 같은 겁니다. 두 번째로 EX에서는 A사 레이더가 전자전이 가능합니다. 서울상공에 KF-21이 뜨면 사실상 조기 용복이 없어도 북한에 있는 모든 제트기들을 다 포착할 수 있게 되는, UAE 국방차관님은 KF-21에 탑승을 하시고 네. 이영수 참모총장님은 FA-50 탑승해서 같이 공동 비행하는 것을 지금 준비 중이세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업체가 또 LIG 넥스원입니다. 어느 그 국가한테 우리가 LIG 넥스원이 수출형 유도폭탄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KGGB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국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약간 이게 좀 비밀 무기라 할 수 있지만 존재만 공개 가능한 정전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면 또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무기다. 캄보디아랑 태국 간의 그 전투에 대해서 좀 보충할 게 있는데, 태국이 캄보디아를 공격했을 때 첫날에는 우리 KGGB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F-16을 사용해서 레이저 유도폭탄이라는 걸 썼는데, 이 레이저 유도폭탄을 어떤 유튜브에서는 뭐 미국산 GBU-15 이런 걸 사용했다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과 다르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제 엘빗이라는 방산에서, 여기 주가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만든 리자드, 그러니까 도마뱀이라는 그 레이저 유도폭탄을 핸들 사용해서 공습을 했어요. 근데 이 유도폭탄이 뭐냐? 폭탄에다가 눈을 달고 머리를 달아가지고 유도가 되게 만드는 게 말 그대로 유도폭탄인데, 이 레이저 유도폭탄, 이스라엘산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5km 미만에다가 그 레이저 유도라는 거는 저게 내가 어떤 지적에 레이저를 딱 쏘면 이게 액션 영화에서 막 그 트랜스포머에서 로봇을 잡을 때 폭격을 하듯이 그 좌표에다가 그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으면서 계속 그 적을 향해서 조준을 하거나, 혹은 지상에서 막 그 우리 이게 표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액션 영화에서 보시면 막 그 이상하게 생긴 망원경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걸로 딱 찢어준다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이 계속 옛날 게임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유령이라는 데가 핵무기 쏠 때 레이저로 딱 찍어줘야지 거기에다 핵무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첫날에는 그 태국 공군 입장에서 이걸로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캄보디아 언론이나 캄보디아에서는 그러면 다음번 공격 때는 이 F-16을 격추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KGGB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이스라엘제 유도폭탄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5km 정도 되니까 이제 캄보디아가 공군이 없다는 건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중국산 KS-1C 대공 미사일이라는 걸 보유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천궁 뭐 이런 거보다는 후지지만 그래도 5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기 때문에 F-16이 캄보디아 상공 50km 안에 들어오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날부터 우리 KGGB가 사용됐고, 그 이유는 KGGB랑 그 다음에 그 경쟁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도폭탄의 차이는 날개가 있고 없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도폭탄도 유도가 해야 되니까 날개가 꼬랑지에 달려있어요. 꼬리 날개라고 하는데, KGGB는 활공 날개, 이름이 코리아 글라이드 가이디드 밤이래요. 그래서 날개가 글라이더처럼 있어가지고, 물론 엔진은 없지만 이제 고도에 따라서 거의 7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적이 50km나 70km 이하의 그 방공망, 그러니까 방어 면적이라든가 그 거리가 짧으면 안전하게 적을 우리를 공격할 새도 없이 이렇게 공격이 가능한 무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날부터 태국 공군이 F-16에다가 이스라엘산 유도폭탄 대신에 우리 한국산 KGGB를 달았고, 이것도 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 끝에 내린 거죠. 왜냐하면 그 20발 정도 구매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제가 소모량이나 이제 사용량을 봤을 때 이게 몇 발 안 되는 이종 비밀 무기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걸 잘 사용해가지고 정확하게 표적을 맞췄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제 추가 주문이라든가 아니면 KGGB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KGGB를 활용한 플랫폼, 그러니까 항공기 수출 이런 것까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KGGB를 왜 태국군이 썼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이게 태국군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의 외국산 무기 보다 성능이 더 좋고, 그 성능이 더 좋은 것은 생존성이 좋다. 적의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쏠 수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무기를 만들어진 게 결국엔 사실 대한민국 특수한 사정 때문에 만들어진 게 맞아요. KGGB는 원래 수출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공군만 쓰려고 했는데, 공군이 이걸 필요한 거는
장사정포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스튜디오 사거리에 그러니까 우리 스튜디오 위치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그 대포 그러니까 야포가 약 400에서 500문 정도 된다고 해요. 전문가들의 자료나 이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런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향해서 1시간에 최대 10만 발에 가까운 폭탄을 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준하는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위협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부수려면 당연히 폭탄을 던져서 부숴야 되는데 북한도 또 대공 미사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싼 미사일 대신에 싼 가격으로 어떻게든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공격한 무기를 찾다 보니까 KGGB고 요렇게 만들다 보니까 해외 고객들이 그거 우리도 필요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라 해서 한 게 이 상황이라. 그래서 태국이 KGGB를 잘 사용한 건 그냥 국산 유도폭탄이 싸거나 아니면 가성비가 좋아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체계가 이 KGGB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치 유튜브 상에선 KGGB가 그냥 멍텅구리 폭탄에 이게 뭐 GPS 유도돼가지고 가성비 좋다, 싸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기자님 말씀은 그 중국의 KS-1C 대공 미사일이 50km 사거리니까 그러니까 대공망 밖에서 70km에서 날릴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값싸게 정확하게 파괴할 수 엄청난 무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사실 가난한 자의 순항 미사일 뭐 토마호크 대신에 쓸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KGB가 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문제점이나 한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된 거니까 또 우리는 또 새로운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6일 캄보디아 신문의 크메르 타임스는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인 훈센 부자를 KGGB 유도 폭탄으로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이게 사실인가 싶고 그리고 가능한가요 이게? 일단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할게요. 그 국가기관 통신사를 비롯해서 주요 일간지들이 다 요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저도 기자지만 우리나라 기자에 큰 실망을 해서 이게 사실이 될 수가 없고 첫 번째로 이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외국에서 이런 보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보도를 하자. 이렇게 한 건 대단히 잘못됐는데 이걸 고친 기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전 진짜 기자로서 좀 자괴감이 드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하자면 일단 캄보디아 신문 크메르 타임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검색 기능이 없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냥 이제 대문에서 검색을 해야 들어가서 봤는데 그 기사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크메르 타임즈라는 신문은 사실 캄보디아 훈센 그러니까 권력층 정치권과 좀 가깝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는 엘리트들이 만든 영자 신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인텔리 그다음 권력층과 밀접하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훈센 부자 그러니까 지금 총리랑 그다음에 지금 국가 최고 지휘자라고 있는 훈센의 아들과 훈센 이를 KGGB라는 한국산 유도폭탄으로 암살을 하려는 계획을 태국이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AT-6TH라는 비행기에다가 KGGB를 달으려고 하고 그 다는 작업을 한국이 대신 수행해 주고 있어가지고 한국이 그 비행기를 받았는데 그걸 다시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태국으로 돌려보냈다까지가 이게 내용인데 정말 저는 정말 실망을 했던 게 크메르 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정부의 그 대변하는 거고 이제 캄보디아 그 자기 나라의 신분이니까 캄보디아에 유리한 소식을 쓰고 싶어 하잖아요. 뭐 그거는 전쟁 중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우리까지 거기 말려들면 안 되는 거죠. 왜 말려들었냐면 일단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하면 검증과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특히 딴 나라의 제3자끼리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연관된 거니까 이걸 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자들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거를 단순히 위판적으로 퍼뜨리는 게 전 되게 놀랐거든요. 일단 AT-6TH라는 항공기가 태국에 있는데 소형이고 탐지가 어렵다 이렇게 크메르 타임즈에서 주장한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요거는 쉽게 말해서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그 제트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국산도 아닙니다. 미제 비행기예요. 미제 비행기가 원래 게릴라를 잡기 위한 코인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속도가 느리고 그다음에 고도가 낮기 때문에 저한테 공격받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사실 전면전에선 쓰이는 게 아닌데 일단 이거를 써가지고 훈센을 암살했다, 살해했다 이런 보도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이 KGGB가 아직 거기 달려있다는 사실은 증명된 바 없어요. 물론 비밀리에 계약을 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KGGB라는 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태국 공군이 20발을 가져가고 이게 약간의 그 엄청 뭐 비밀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중하거든요.
캄보디아 공군의 그 대공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고 20발밖에 없는데 이걸 프로펠러 비행기에다 싣겠어요? 아니면 제트기가 싣겠어요? 당연히 제트기가 더 낫죠. 더 빠르고 그다음에 더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고 거기다가 KGGB가 제가 코리아 글라이드 가이던스 밤 그러니까 한국형 활공 유도 폭탄인데 활공의 특징이 뭐냐면 엔진이 없으니까 발사하는 고도에 따라서 사거리가 달라집니다. 아, 높은 데서 떨어뜨려야 멀리 간다. 예, 당연히 그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펠러 비행기로 KGB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사용하게 되면 사거리가 짧아져요. 우리가 지금 왜 태국이 KGB를 사용했냐? 캄보디아의 미사일 방어막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러면 낮은 고도에서 발사하면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대해서 자료가 어디 있냐 하는데 이 자료 같은 것도 AT6TH라는 게 그 KGB를 결합하는 작업을 위해서 한국에 그 비행기가 왔다는데 온 적이 없어요. 완전 가짜 뉴스네요, 지금. 예, 그리고 그 온 적이 없는 건 사실 저 같은 뭐 솔직히 말해서 학구 기자 말고 좀 잘 나가신 분들은 그냥 전화 한 통만 걸어가지고 우리 회사한테 이야기하고 확인하면 다 팩트체가 되는데 아무도 전화를 걸고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외국에서 번역을 보도를 했으니까 이게 오보라고 해도 캄보디아 타임즈의 오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한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전 진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결국에는 AT6를 사용해가지고 KGB를 사용해서 훈센 부자를 암살하겠다. 이거는 가짜 뉴스고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 자기 외국 정보기관이 캄보디아 정부한테 이 내용을 제공을 해줬대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알아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날조일 가능성이 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캄보디아가 어떻게든 태국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비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꾸며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익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후속 보도라든가 보안 취재를 하는 분이 너무 없어서 저는 대한민국 기자들한테 너무 실망을 했고요. 여기다가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보도가 나가고 한국에서 지금 여러 매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앙일간지라든가 통신사들이 다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캄보디아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한국 대사관의 대사님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AT6 6TH의 KGB 미사일을 공급한 적이 없다. 캄보디아 대사가 공식 발표할 정도로 사건이 좀 비하가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말대로 한국 언론들도 막 보도를 하니까 한국이 태국을 위해서 지금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 전쟁 중인 국가한테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데 전쟁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캄보디아 태국에 충돌이 없을 때 수출한 물량이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일부 권력층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남 탓을 하려고 한 가짜 뉴스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판매를 하고 하니까 원래라면 이게 한국에서 이제 이런 팩트 체크란 기사가 있었으면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이런 식으로 공식 보도자를 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도한 거가 사실이 다르다 이런 성명을 내지 않아도 한국에서 이게 다 증거로 반박이 됐으면 캄보디아 사람도 다 검색을 하거나 인터넷에 SNS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산되거나 외교적 문제가 비하되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캄보디아 타임즈 이 언론이 말한 걸 그대로 뺏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지 맞는지 확인을 안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니까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캄보디아랑 태국과의 그 이야기를 할 때 태국도 우리나라랑 친하고 사실 캄보디아도 우리나라랑 친하고 우리는 사실 두루두루 다 친하게 보내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한테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방산물자를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가 북한과 한국을 저유지하는 일종의 이런 약간 중립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북한 편에서 우리 쪽으로 더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민간 분야의 교류도 많이 하거든요. 이건 거를 다 생각을 하고 국제 정치나 이런 한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 체크를 해도 모자란데 이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잘 나가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포화가지고 번역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됐고 이거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캄보디아 훈센 총 부자를 KGB로 태국이 공격한다.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가 한번 전 찾아봤는데 KGB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는가? 훈센 부자들이 뭐 방에 머물러 있거나 뭐 회의를 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캄보디아가 그렇게까지 뭐 방어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태국이 그들의 회의 장소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KGB로 공습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훈센 부자나 이런 사람 VIP들이 차를 타고 이동 중이면 KGGB로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KGGB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성비가 좋은 이유는 GPS를 사용해가지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GPS의 특징은 좌표를 따서 이 좌표로 KGGB 폭탄을 가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야 거기에 없어졌으니까 딴 데로 가. 요게 어려워요. 이동하는 표적에 대한 공격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KGGB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게 대해서 사실 우리가 또 보완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KGGB가 아까 전에 GPS를 사용해서 유도한다 한데 이 GPS는 두 가지 있습니다. 군용과 민수용. 군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가 허가한 장비에서만 쓸 수 있고 우리나라의 그 K방산 무기들도 이제 미국한테 정부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가 미국의 군용 GPS 코드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면 이제 GPS 제머라든가 전파 방해에 강한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KGGB 같은 거는 수출을 이걸 할 때 이제 수출을 좀 편하게 잘 되게 하려고 민수용 코드를 써요. 왜냐하면 민수용 코드를 쓰면 미국 정부한테 수출 허가를 안 받아 그냥 수출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인데 태국에 수출한 버전 같은 KGGB는 그래서 민수용 GPS 쓰고 옛날에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됐었지만 요새는 최신 전쟁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면서 드론 제모가 발달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이상한 총인데 뭉툭하게 안테나 같은 게 붙은 총으로 이제 드론한테 막 조준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드론 제모 같은 경우에는 GNSS 제밍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GPS 전파를 제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론 전쟁이 심해지니까 이 GPS 제모가 너무 많아져서 만약에 캄보디아가 이런 GPS 제모를 사용한다면 이제 그 훈센 부자들을 이런 것들 보호는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량을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 이 상황에서는 지금 KGGB가 움직이는 표적 혹은 제머를 가진 표적한테는 우리가 이제 거기 대응이 어려워요. GPS로 유도하다 보니까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있다. 근데 그게 군용 GPS 코드 쓰면 되는데 그건 이제 미국 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되니까 네, 태국 버전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국뽕도 좋지만 일간지 기자님들은 좀 확인하고 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저도 솔직히 뭐 외부에서 국뽕 유튜버를 부르는 거 다 알고 저도 인정해요.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K 방산 무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싶은데 홍보를 하는 목적은 결국 방산 수출이 잘 되고 우리나라의 국력과 외교가 발전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국익을 생각해서 보도라든가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고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님, 사우디하고 태국이 이제 KGGB를 폭탄을 구매하고 실전에 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 얘기 중에 사우디는 후티 방공한 싸움에 썼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좀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서 비공식이었고 요번에 태국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KGGB의 이제 위력과 가격과 이거 좋네 싸고 좋고 막 특히 중국산 대공망 이 단거리 대공망을 우회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요거 수출이 가능할 만한 좀 국가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가장 유력한 걸로는 역시 KGGB가 한 발에 1억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싸서 중남미에 수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발에 1억이 왜 싸냐? 이게 몇 발 하면 집 한 채 값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기가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우리 형공 대전차 미사일 사람이 들고 쏘는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이것도 1점 몇억. 그다음에 제이담 유도폭탄이라 해가지고 KGGB보다 사거리가 짧은 이런 미국산 유도폭탄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 그런데 미사일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억, 20억 하고 40억 넘는 것도 많거든요. 한 발에 막 30억, 40억 해요. 예, 비싼 그래서 건. 여의도 아파트가 날아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뭐 반포 재건축이 날아간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인기가 많고 특히 콜롬비아에서 LIG 넥스원 KGGB 제작사랑 전략적 MOU를 체결했는데 이 전략적 MOU라는 건 일단 콜롬비아가 KGGB에 관심이 있는 것도 있고 KGGB는 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전투기에 이걸 장착할 때 시간과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거든요. 원래는 엄청난 배선 작업, 일단 선을 꽂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작업, 전투기에 있는 컴퓨터랑 그 폭탄이랑 연결하는 작업도 몇백억씩 들어요. 우리나라 F-15K 전투기에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을 통합했을 때 한 몇백억 이상 들었다 하고 미국산 무기 통합하면 미사일은 한 몇천억 원치 사는데 이 통합 소프트웨어 비용만 천억 원 달라 이런 것도 있는데 KGGB는 그게 필요 없거든요. 대신에 달고 뭔가 와류라든가 아니면 비행할 때 잘 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비행 시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 시험하는 설비나 이런 것들을 콜롬비아에 이렇게 만들면
콜롬비아가 일단 KGB를 샀을 때 콜롬비아의 구형 전투기에다가 KGB를 장착을 해서 비행하는 시험도 하고 다른 중남미 국가가 또 KGB를 사겠다고 했을 때 이 시험을 콜롬비아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 파트너에서 콜롬비아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좀 유력합니다. 폴란드는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KGB를 살래 이렇게 홍보를 했다가 폴란드 필요 없다 거절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폴란드 수출 상품 중에 FA50을 수출했을 때 처음에 수출 패키지로 KGB 유도폭탄을 같이 판매하려 했는데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나토 국가고 나토 무기를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도무기라 해서 제가 앞서 말한 미국제 제이담이라는 유도무기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이담 쓸 거야 KGB 필요 없어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 KGB는 제이담보다 사거리가 기니까 만약에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 방어만 밖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 제이담은 사거리가 짧아서 좀 위험하거든요. 이래서 일단 더 안전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점이 KGB 장점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 미국산 무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 FA50을 통합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F16에다가 암람이라고 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폴란드 공군이 장착해 쓰는데 우리가 이미 사서 쓰는 걸 FA50에다가 바꿔서 달라면 그냥 바꿔서 달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승인과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원래는 폴란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토에 처음 들어가니까 미국 정부가 이런 것도 막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는데 이제 니들이 미국산 무기를 좀 무장을 했으면 이제 슬슬 좀 갑질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갑질이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왜 갑질이라 하냐면 신규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좀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랑 그 다음에 이미 좀 미국산 무기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 무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들의 행정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F16 미국산 전투기 살 때는 바로 통합을 해주던데 FA50 살 때는 이게 지금 시간이 늘어가지고 그러면 그 미국산 무기를 통합하기 전까지 KGB를 사야겠다 이런 여론들이 높아져서 실제로 KGB에 대한 구매 협상이 있고 이게 FA50가 수출한 경전투기에 장착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FA50M이라고 우리 FA50 경전투기를 구매를 했는데 아직 배달은 안 됐어요. 근데 배달할 때 아마 패키지로 이번에는 KGB랑 같이 수출될 것 같아.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 FA50을 먼저 사서 실전에 투입했거든요. 이게 이슬람 반군에 폭격할 때 쓰는데 이 폭격할 때 멍텅구리 폭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언가이디드 밤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조준하면 아예 그냥 안 보는 건 아니고 F16이 조종사가 이제 조종을 할 때 조준점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잘 그 토스를 해서 공격하는 마치 사람이 배구 토스를 하듯이 폭탄을 떨고 있는데 이걸로도 맞추긴 했는데 이제 이슬람 반군이 점점 강해지거나 아니면 이슬람 반군도 대공 미사일을 갖추기 시작하면 이게 위험해지니까 KGB의 구매 의향이 있고 마지막으로 수출을 요구했으나 우리가 일단은 좀 홀등한 회사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KGB에 주목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KGB는 일단 달기만 하면 쏠 수 있거든요. 네. 그 통합 시간이나 비용이 없고 사람 조종사의 무릎에다 태블릿 PC를 딱 하면 그 태블릿 PC에다가 폭격 좌표를 입력하면 알아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그 구소련제 미그 전투기 이런 데다 쉽게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좀 이게 필요하다 좀 팔 수 있나 했는데 그때 당시 전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좀 이거는 아직 기다려야 된다 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요건 수출이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정전 협정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게 우리가 국제법상이나 아니면 심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자님,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값싸게 가성비 있게 멍텅구리 폭탄, 유도 기능이 없는 폭탄을 키트를 달아서 유도 폭탄으로 만드는 걸 이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기술을 아까 얘기해 주신 미국의 제이담보다 지금 KGB가 사거리가 길고 좋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KGB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다들 우리 거 살려고 날린 거예요? 사실은 유도폭탄에서 우리가 막 잘 이제 파악할 가능성이 많지만 거대한 벽이 존재해요. 미국이 사실 이 분야에서 넘사벽입니다. 제이담이란 그 유도폭탄은 GPS를 사용할 수 있게 일반 폭탄을 개조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가격이 더 싸요. KGB보다. 더욱 싸고 그 유도폭탄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고 거기다가 제이담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의 GPS 군사위성 코드를 쓸 수 있으니까 정확도 높고 그 재미에도 강하거든요.
대신에 미국말을 잘 들어주는 국가에게 친미 국가한테만 판매를 한다. 이런 게 있고 제이담도 이제 날개를 달거나 제트 엔진을 다는 계획들이 뭐 미국 보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KGC랑 사거리가 비슷하게 지면 가격이 또 가격 경쟁력이 잃어버려요. 제이담이. 지금은 날개가 없고 엔진이 없으니까 KGC보다 싼 겁니다. 제이담은 얼마입니까 한 발에? 한 발에 1억 원 이하라 해서 KGCB 한 발에 사실 제이담 키트를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이담의 장점은 KGCB는 마크 80이라고 하는 500파운드 폭탄, 그러니까 항공기가 떨어뜨릴 수 있는 폭탄 중에서 좀 작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것만 달 수 있는데 이 제이담은 5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에다 다 달 수 있어서 확장성은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미국이 넘사벽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스라엘도 뭐 무기 장사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이런 걸 팔았는데 한국한테 지금 밀렸죠. 왜냐? 왜 밀렸나? 태국이 방금 전에 이스라엘산 유도폭탄을 만든다고 썼고 전쟁 첫날에는 이스라엘산을 썼다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끝까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KGB를 따라한 그 리자드 밤 키트라고 해가지고 날개 팍탄에다 날개를 단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시장에 내놨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내에서 이 리자드랑 경쟁자가 하나 있어요. 스파이스라고 하는 그 유도 폭탄이 있는데 요게 사실 좀 잘 팔립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항공 사진으로 적진의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다가 요게 요 좌표에 있는 거 공격해. 그러니까 사진을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는 적외선 유도 폭탄이고 요 같은 경우에 사실 한국도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은 스파이스라고 하는 그 유도 폭탄이 좀 국제 시장에서 잘 팔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그 경쟁 무기 체계를 만들고 있고 프랑스가 또 해머란 유도 폭탄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AASM이라 하고 라팔 전투기 주무장입니다. 그리고 리비아 전쟁 등 그 리비아 폭격 등에서 실전을 사용하는데 얘의 특징은 폭탄에다 로켓을 달았어요. 그래서 로켓이 발사한 것처럼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리면서 적진에 앉아서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돌입하는 속도가 빨라서 관통력이 좋아요. 그리고 GPS나 레이저 그 둘 다 쓸 수 있어가지고 사실 다목적이고 성능은 좋은데 단점은 비싸다. 비싸다. 기능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KGB가 가격은 제이담 미국 거 다음으로 싸고 근소하게 조금 비싼 정도고 날개가 있어서 제이담은 사거리 아까 뭐 20km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KGB는 70km니까 그 중국산 단거리 방공망이 50km니까 멀리서 안전하게 때릴 수 있으니까 지금 태국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점이 있다. 근데 이게 옛날 한 10년 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 이런 나라들하고 이렇게 무기 경쟁 자체가 안 됐나요, 우리나라가? 네, 여기에서 사실은 저는 KGB 개발하시는 개발자분이랑도 이야기를 했고 그 10년 전에도 요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무기를 하나 만들면 비행기에 단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지금 계속 말하는 체계 통합이라 해서 폭탄을 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유도 폭탄이나 미사일을 전투기랑 그 인터페이스란 걸로 연결을 하고 전투기의 컴퓨터랑 이 연동을 하는 작업이 너무 어렵고 미국은 그거를 안 가르쳐 줬어요. 이 기술은 KF-21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보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진짜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누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아이폰이 등장하고 했을 때니까 그 개인용 통신기기에다가 통신기 그 폭탄과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넣으면 이게 컴퓨터랑 연결을 안 해도 간단하게 통합이 가능하다. 이 아이디어가 된 게 KGB였고 이게 없었으면 사실 실용화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미국이 제이담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20kg를 70kg로 연장한 키트를 팔라고 했어요. 한국한테. 근데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제이담이 사거리를 기르는 버전은 또 너무 비싸거든요. 지금은 날개가 없으니까 싼 거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발했다 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지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시장에서 콜롬비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들은 미국하고 이런 제이담 통합한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미국이 전화를 한 대 팔고 싶지 않다. 뭐 예를 들면 중동 국가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거 값도 싸고 성능도 좋은데 미국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팔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KGB가 있고 KGB가 무적의 무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차세대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KGB가 어떻게 보면 약간 고육지책으로 뭐랄까 좀 틈새 시장을 잘 노리는 무기라고 하면 이제 KGB 이외에도 뭐 재밍도 좀 더 막을 수 있고 뭐
더 큰 폭탄도 날릴 수 있고 뭐 또 이게 개량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유도 폭탄 뭐 미사일 뭐가 있을까요? 요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업체가 또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랑 같이 개발한 KGB를 바탕으로 이 수출 국가들하니 이제 우리 혼자서 못 만드니까 LIG 넥스원과 공동 개발해서 뭘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가능한 것만 모아가지고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수출형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이라 해가지고 어느 그 국가한테 우리가 LIG 넥스원이 수출형 유도 폭탄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KGB의 단점을 고안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이담이 다양한 크기의 폭탄에다가 달릴 수 있는 키트가 있듯이 이 수출형 유도 무기에는 5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에다가 앞뒤에다가 탐색기랑 날개를 붙여가지고 어떤 폭탄이든지 유도 폭탄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GPS만 쓰는 걸 넘어가지고 레이저 그러니까 레이저 조준기로 해서 쏘거나 GPS가 요거를 병용할 수 있어서 만약에 레이저로 쏘다가 이제 적이 위협이 오거나 미사일이 날라오면 GPS 모드로 바꿔가지고 원래 정해진 걸 쏘든가 아니면 GPS로 일단 정해진 데로 날아간 다음에 근처에서 누가 도망치면 그때 레이저로 바꿔가지고 이제 레이저를 쏘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이런 수출형 무기가 나오고 국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약간 이게 좀 비밀 무기라 할 수 있지만 존재만 공개 가능한 정전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북한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북한의 지하시설 공격한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웅달 책방에서도 현무5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현무5가 비싸요. 지하시설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면 현무5 우리 뭐 물론 우리나라 몇백 발 들고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리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북한의 특히 지하 지휘소를 어떻게 공격하냐 이제 연구를 했을 때 미국이 힌트를 줬죠. 2차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정전탄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이라크의 변전소를 파괴하지 않고 불능화시켜가지고 이 이라크의 지휘부를 마비시켰거든요. 어떻게 했냐. 변전소는 사실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변전 설비나 변압기들이 뭐 지하에 숨기거나 할 수 없는데 여기다가 누전이 되는 장비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전이 되냐. 변전소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뭐 안테나나 전기선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주 전도성이 좋은 탄소섬유 요거를 구름처럼 뿌립니다. 이렇게 구름처럼 뿌리면 옷을 입거나 할 때 막 먼지 붙으시는 거 알 거예요. 그걸로 찍찍이로 우리가 이제 찍어놨는데 그런 것처럼 전선에다가 이 고전도성의 탄소섬유가 붙게 되고 이게 누전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적으면 누전, 여기서 화재까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전소가 멈추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하 표적의 지휘소나 이런 데서 발전소가 있을 거고 그 전기가 공급한 데가 있거든요. 그쵸. 그 노출된 것을 정전탄으로 공격하면 변전소가 있어 그 완전 깜깜해질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도 거기 지하시설에 대한 공조기기라든가 뭐 물 퍼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쓰지 못하게 되면 알아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조금 있으면 이제 개발 완료돼서 아마 공개가 될 것인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그래도 좀 기밀이고 저희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되면 또 이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 저지력을 할 때 또 기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무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의해서 세계 두 번째예요. 네. 이거 기자님 지금 유튜브나 어떤 지면상에서 지금 최초로 공개하신 겁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전에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아마 그분들은 말씀하시고 잊어먹었을 거예요. 이게 개발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다가 지금 개발이 막바지에 달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개발이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럼 지금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이런 거 하고 있다더라 하지만 이게 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지금 기자님 취재에 의하면 이제 진짜 된다. 완료가 된다. 완료 임박 이렇게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이거 됩니다. 뭐 내년이면 볼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하지 말라 해서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쨌든 임박했다. 예. 그리고 이제 용도랑 내용을 말할 수 없는 뭐 비밀 무기, 비밀 미사일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다 공개는 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제품 혹은 우리가 이제 미사일 카탈로그 같은 걸 홈페이지에 받아보면 막 보이잖아요. 거기에 없는 제품들도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비닉병 무기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공개가 안 될 것이고 이제 그 재무제표 그 기업 재무제표나 공시할 때도 이제 비공개 계약이라서 올라올 건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쓰는 것도 있고 해외 고객이 쓰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서 이거는 한국산 무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국산 무기를 좀 둔갑시켜 달라, 택가리를 좀 해달라. 그런 게 또 있군요. 이런 제안을 해줘서 개발하는 수출형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 어느 정도 오픈이 가능한 게 중동에
대전차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전차를 잡는데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천검 대전차 미사일보다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진이 개발해서 국가들한테 기술 이전해주고 기술 이전 받은 국가는 그 나라의 국산 무기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한두 종류 정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 LIG 넥스원이 자체 투자하고 있는 최신 무기 250파운드 스텔스 폭탄이 있습니다. 오, 스텔스 폭탄이면 폭탄이지 스텔스 비행기도 아니고 스텔스 폭탄은 뭔가요? 요거는 이제 250파운드가 아까 전에 말한 KGB가 500파운드가 되게 작은데 이런 작은 거는 무인기나 드론이나 아니면 이제 스텔스 전투기에 나올 수 있게 작게 수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00파운드짜리 한 발을 다는 것보다 250파운드짜리 네 발을 달게 되면 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숫자가 4배로 늘어나거든요. 예,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LIG 넥스원이 업체 자체 투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금 공개가 돼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모듈을 교환한, 그러니까 탐색기, 탄두, 엔진을 교체할 수 있어서 제일 싸게 만들려면 엔진을 안 달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KGB 같이 활공을 하고 좀 돈을 들이면 엔진을 달면 되고 탄두 같은 경우에도 일반 폭탄이나 자탄 이런 거 달거나 아니면 연료를 달아가지고 정찰 버전을 쓸 수 있고 탐색기도 적외선 탐색기라든가 아니면 통신 중계 드론 이런 폭탄들끼리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야 이거 조표적 누가 공격할래? 야 3번이 제일 낫겠다 가까이 있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까지 포함된 차세대 미사일을 쓰는데 이 미사일이 탄소섬유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겉부분이 탄소섬유로 만들어지고 스텔스 설계가 적용돼가지고 제가 천룡 미사일 이야기를 했을 때 한번 말했지만 우리 천룡 미사일이 스텔스가 굉장히 뛰어난 미사일입니다. 이 개발자들 분은 뭔가 인터뷰 해봤을 때 이게 경쟁 제품이 독일의 타우루스 미사일, 그 다음에 미국의 제이즘 미사일 이런 게 있는데 그 미사일보다 레이더에 더 안 잡힌대요. 그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으로 레이더에 안 잡히는 미사일은 천룡 미사일인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리고 천룡 미사일은 이제 금속재 표면인데 요 스텔스 폭탄이란 건 탄소를 만들어서 이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건법이 있어서 이게 대공 미사일이 요격하기 되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업체 자체 투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업체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 이 무기가 있으면 그 최연함 같은 북한의 신형 함정 같은 거를 공략하는 데 좋다. 그런 대응 무기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수출에도 아주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개발 진척도가 좀 많이 된 상황인가요? 요거는 이제 개발이 좀 설계가 진행된 거라서 내후년 정도에는 실물을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정부 투자가 아니라 업체가 요새 K방산이 잘 나가니까 이 현금이 많아지잖아요. 이 현금을 그냥 뭐 이상한 데 쓰는 게 아니라 R&D에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정부가 주는 정부 과제에서 연구 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자신들의 돈으로 처음으로 만드는 아이템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AS-21 레드백이라는 장갑차를 수출용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가 자체 자금으로 들여가지고 사실 그게 안 팔리면 그냥 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호주에 팔려가지고 지금 대박이 났는데 그것처럼 이제 유도무기도 업체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자체 펀딩으로 예산해서 약간 미국이 스타트업들이 하는 것처럼 미국 스타트업 방산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자체 투자를 빠르게 개발하고 이제 수출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LIG 넥슨 응원합니다. 저도 진짜 응원합니다. 한국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돈 벌면 저희 부동산 사고 맞아요. 땅 투자하고 맞아요. 그냥 쉽게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막 저기 해외로 막 공장 이전하자는 일자리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게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한데 사실 방산기업 중에 지금 이름은 언급 못하지만 이제 돈이 좀 벌리니까 4억을 서울로 옮기자. 이게 부동산 투자 아닙니까 결국에는 저기 삼성역 이런 데 올리면은 2배, 3배 가지 않겠냐.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D 투자를 업체 주도로 하게 되는 게 이제 K방산 성공의 열쇠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사실 국가가 예산을 줘서 무기를 만든 게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도 다 국가가 연구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KF-21은 카이가 주도를 하게 됐는데 예산은 또 국가한테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가 예산을 받으면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예산을 주고 받을 때 그냥 꽁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세금 도둑이 많다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분들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서류 심사하거나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야 1,000억 원 줄게. 근데 내년에 줘. 이러면 이제 또 1년 그냥 꽁으로 날라먹는 건데 정부가 아니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KGB 이후에도 이제 더 발전된 정말 미국 다음으로 탑티어급의 이런 폭탄들 유도 미사일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자님 제 2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응달 책방 김민석 기자님 불러다가 이렇게 좋은 거 소개하는 건 좋은데 너무 국뽕 아니냐. 그리고 이거 유튜브 조회수 높아져가지고 댓글 달고 우리가 이런 거 해봐야 그게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냐. 너무
조회수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무기 개발하실 때 여론이라든가 조회수라든가 또 댓글에 달아주시는 밀떡분들의 그런 어떤 의견 같은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도움이 되나요? 저가 진짜 웅다 책방이니까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런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이 유튜브에서 K방송 우수성과 힘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개발하신 분들한테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된다는 걸 제가 전달받고 반대로 이제 잘못된 정보라든가 무지성으로 이제 억까를 당한다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그 월급 받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K방산 무기 만드시는 연구자분들은 물론 돈 받고 하시는데 그 돈 받고 하는 것 이상을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진짜 열정이 없으면 이게 남아있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응원 댓글 이런 것들을 개발자분들 다 보시거든요.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개발자나 우리 한국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는 야생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쟁하고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업자나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한국 유튜브 보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대놓고 말할게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이렇게 가지 막 우리나라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좀 얕잡아보는 애들은 한국 무기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자기네나 말로 계속 올리고 이걸 바이럴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제3자 국가 그러니까 뭐 제3자 국가 튀르키예 미사일 살까 한국 미사일 살까 공격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물론 남의 나라 영상을 번역기를 사용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뭐 저 같은 매니아 아니면 잘 못 보겠지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게 다 이미 글로벌화 돼 있어서 번역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그 제미나이나 아니면 AI한테 야 이 외국인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와 하면서 다 돌려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보 중에서 정확하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은 안 하냐는데 저는 이제 비판할 때가 분명히 있어서 비판을 하고 특히 영상으로 비판을 하시면 이게 그 일하시거나 아니면 쉴 때 듣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만 출연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비즈한국이라는 데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칼럼을 전개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업체 관계자 이런 분들한테도 따끔하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비판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다만 이제 웅다 책방 이런 이 큰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서포팅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비판을 해도 건설적으로 좀 응원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판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 칼럼을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굳이 영상을 들을 때까지 뭐 안 좋은 소리 들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기자로서의 정신이야 이거는 이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좋은 건 칭찬을 하고 나쁜 건 비판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웅달책방이 김민석 기자님의 전쟁연구소를 이렇게 방송하는 게 물론 상업적인 면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10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방산이나 무기 이런 거 그냥 뭐 국방 TV, 뭐 KBS 이런 데서 그냥 한 30초 나오거든요. 무슨 비행기 하나 날아가면서 KF-21이 뭐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거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정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토론의 장도 생기고 또 의견의 장이 생기면서 또 이제 주식 LIG 넥슨 내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판단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거 너무 뭐 한국 국뽕 조회수 장사 아니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게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와 뭐 따끔한 비판 댓글이 도움이 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KF-21 EX 관련해서 또 신무기 만든다고 하는데 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이 이렇게 실제로는 굉장히 수출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을 해서 KF-21 전투기와 천군이 저희 그 지대공 미사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을 홍보를 했고 이브라힘 나세르 모하메드 알 알라위 아랍에미레이트 UAE 국방 차관분께서 지난 7일 공군 사천기지를 방문해서 KF-21 시제기를 타고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이제 최신 정보가 또 여기다 더해져가지고 지금 이제 UAE 국방차관분은 사천에 내려가서 지금 비행 준비 중이시고 그냥 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사우디에 방문했다 했잖아요. 네.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사천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는 단순히 그냥
UAE 국방차관이 KF-21에 탑승하는 게 아니라 우정 비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정 비행이 뭐냐면 UAE 국방차관님은 KF-21에 탑승을 하시고 네. 이영수 참모총장님은 FA-50 탑승해서 같이 공동 비행하는 것을 지금 준비 중이세요. 이게 사실 마케팅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감동 마케팅 하는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군과 카이, 그 다음에 국방부가 방산 수출에 진심이라는 것이고, 물론 이게 기술적으로 뭐 크게 의미가 있거나 발전되는 건 아니에요. 그 참모총장분이 전투기를 다 모시긴 했지만, 사실은 진짜 막 베테랑 조종사 뭐 그 63번 탕크루즈도 아니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직접 조종하시는 직접 물론 이제 같이 조종하시는 메인 조종사가 있고, 거예요? 직접 조종 두 분 다 직접 조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된 조종사랑 같이 있지만 직접 조종을 하신다. 그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그냥 어디 정치인이 아니고 공군 파일럿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UAE 국방차관님도 원래 파일럿 출신이었어요. 야, 그 찐들이 온 거지, 예, 찐들이. F-16 조종사 둘 다 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게 기술적으로 뭐 발전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두 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이런 걸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봄쯤에 UAE가 KF-21 개발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MOU를 우리가 맺어줬거든요. 그 MOU 후속 사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개발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 물론 이런다 해서 UAE가 뭐 통수를 안 때리란 법 없어. 앞에 일은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관계가 깊고 이 정도로 연관성이 깊다는 건 거의 혈맹의 단계의 UAE와 한국 공군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또 여기에 사우디당도 엮여 있습니다. UAE,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이렇게 삼각 동맹이 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UAE와 사우디는 안보적으로 같은 입장이에요. 이란에 대해서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후티 반군, 그러니까 이란의 프록시라고 할 수 있는 반군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같은 전투기 플랫폼을 공유하고 같이 작전을 하거나 R&D를 하게 되면 기술 발전도 되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항공산업도 발전이 된다. 그러다가 이란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무기체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공동구매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이 공동구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 희망사항이긴 한데,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가 공동구매하는 것도 저는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천궁,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을 UAE랑 사우디가 같이 구매했거든요.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라매까지 세트로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육군 무기 체계랑 그 다음에 공군 무기 체계가 협동작전,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거를 한국군이 운영한 것처럼 잘 연계되게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이미 수출 승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 우리가 수출 승인이 잘 되는 것이 인정받기 때문에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에너지 판매가 중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친미국가 될 수도 없고 무조건 친중국가 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좀 중립국으로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가 너무 친중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중국한테도 기름을 팔아야 되니까 거기는 좀 균형을 잡고 있는 스탠스인데,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 무기가 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댓글 보다 보니까, 아니 우리 보라매 전투기 KF-21 이거 수출에서 좀 자유롭다, 미국에 입김해서,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엔진이 미국 건데 결국엔 미국 승인 없으면 다 못 파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댓글 달리는데, 우리가 KF-21이 아니라 이렇게 뭐 더 미국에 입김을 많이, 그러니까 단계별로 KF-21만 돼도 미국이 그래 사우디나 UAE 정도는 뭐 태클 안 걸게, 요 정도 레벨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 전투기를 판다고 하면은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예, 실제로 이제 사례가 있긴 있는데, 요게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하자면, 그 저희가 이제 저번 편에서 그리펜 전투기가 스웨덴에 투입됐다 했을 때, 이 그리펜 전투기는 수출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요것도 엔진이 미국산 엔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이 비밀 전문이 폭로됐을 때, 야, 노르웨이가 그리펜 전투기를 산다고 해. 그러면 우리 F-35를 사라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스웨덴한테 수출 승인을 주지 말자, 이렇게 제안이 왔다가 실제로는 진행되지 못했어요. 왜냐? 그리펜 전투기를 팔면 그 엔진이 미국산 엔진이거든요. 그럼 미국 업체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F-35를 팔면 그 미국 업체가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F-35의 엔진은 프레덴 휘튼이라고 미국에서 넘버원 업체, 그 다음에 그리펜 전투기랑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미국에서 넘버2 엔진 업체예요.
그래서 F-35를 팔고 이제 그리펜이라든가 KF-21을 수출 금지를 때려버리면 지 입장에서는 정부에 가서 노벨을 한 거죠. 아니 왜 프레트 휘트니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1등 업체만 먹고 나는 그냥 쫄쫄 굶는다. 예, 지가 2등이지만 그게 뭐 땅 파고 오든 2등이 아니에요. 수십조 원 규모의 매출을 내는 엄청나게 큰 세계 넘버 2거든요. 삼성전자만 밀어주고 왜 우리 뭐 SK나 LG를 죽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막 미국산 전투기를 팔아야 되니까 니네들 팔지 마. 우리가 수출 금지 때려치게 이런 상황이 잘 생기지가 않고 진짜 막는 경우는 있죠. 우리 미국산 무기도 안 팔 테니까 너네들 팔지 마.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푸틴과 친한 나라, 스탄 국가 중에서도 친푸틴 국가, 그 다음에 중국과 너무 친한 파키스탄 같은 데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건 진지하게 우리도 안 팔 테니까 제발 니네도 파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국가가 아닌 이상은 이제 단순히 엔진이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국산 엔진을 만드는 이유는 그럼 왜 그러냐? 돈 괜히 쓴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출 승이나 이런 데서 더 마진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미국 정부한테 니네 거 안 쓰면 국산 엔진 쓸 수 있으니까 함부로 수출 금지 때리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랑, 매출은 구동 엔진 아니야 민소형 엔진에서 나오는데 민소형 엔진을 첫 번째 처음부터 만들 수가 없고, 민소형 엔진 사업에 진출하려면 일단 완성된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제트 사람이 타는 비행기에 들어간 엔진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군용기로 달성하자. 요거기 때문에 단순히 국산화를 필요한지 않다 이 논란에서 이제 우리나라 엔진 항공 산업 그다음에 수출까지 좀 생각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 국산이 아닙니까? 의미 없다가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수출이 유리하다. 지난번에 폴란드의 그 사령관님께서도 오셔서 KF-21 직접 타셨었잖아요. 네. 그때도 기자님이랑 찍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KF-21이 아직 개발 중인 기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국방 차관, 무슨 뭐 사령관 이런 분들이 그거를 탄다는 거는 이게 안전하다고 믿고 타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전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제3국, 그러니까 남의 나라 장군을 개발 중에 태우는 사례는 사실 KF-21이 처음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만 유일한 마케팅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KF-21이 총 2,000회의 시험비행 중에 지금 1,000회가 통과했을 때 그 1,000회에서 우리가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문제라든가 뭐 갑자기 날아가다가 뭐 추락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경쟁자라고 하는 F-16 같은 거라든가 라팔 전투기, 그리펜 전투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많거나 개발이 지연되거나 이렇게 많았어요. F-16은 그래도 좀 덜한 편이었는데 반대로 얘들은 이제 너무 많이 생산되면서 운용하면서 추락이 좀 있었고, 그래서 KF-21이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것을 이미 다 증명이 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프로토타입이랑 양산기가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애니메이션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이야기인데, 프로토타입이란 건 일단 이거를 만들어보자, 한번 시험적으로 만들어보고, 양산기는 만들어봤는데 어떤 점을 수정해야 되겠다 해서 뚝딱뚝딱 수정이 많아요. 그래서 F-22 전투기는 이제 YF-22, F-35 전투기는 X-35, 그 다음에 지금 GCAP라고 하는 그 영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도 이런 시험기체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한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 시험기체를 만들 때 실험적인 걸 안 했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품의 생산, 그러니까 양산 버전과 시제기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튀르키예 칸 같은 경우에는 첫 비행하고 난 다음에 프로토타입 간에도 장비가 차이가 나요.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랑 지금 제작 중인 비행기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30% 이상 달라지고, 그 두 번째 프로토타입에서 또 양산기로 또 달라지는 게 또 30% 이상 생긴다고 해요. 요거는 어떻게 만들지 모르고 좀 모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계속 버전이 변경되는데, KF-21은 이거랑 달리 프로토타입 시제기랑 지금 제작 중인 양산 이론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직으로는 우리가 전력화를 빠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설계해서 이렇게 수정사항이 적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KF-21 개발하다가 추락하면 언론에서 뭐 개발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실드를 쳐주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사업이 잘못됐다, 예산 없, 막 이런 난리를 치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갔던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리펜 같은 경우에는 개발 도중에 이제 추락 사고가 있어가지고 개발이 한 3년 지연됐는데 그래도 걔들은 스웨덴의 짱목까지만 제트 전투기를 50년 이상 만들으니까 아 제트 전투기 만들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일도 생긴 거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분들이 국민들이 그런 국민 정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카이 공군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이 신경 써서 만들고 있는 전투기가 KF-21이다. 그래가지고 별 소식이 없는 게 진짜 엄청난 소식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추락 사고가 아니라 이제 별 문제가 없다 하면 사람들이 아 그럼 문제 없는 것 같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제 입장에선 대단한 소식이거든요. 이걸 전달을 하기가 힘들어요. 우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거. KF-21 아주 그냥 수출에 청신호 켜졌다. 기자님, 우리 밀떡계의 아이돌 KF-21 이야기는 항상 즐거움을 주는데요. 최근 제가 어저께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KF-21이 인도 수출이 좌절되었다. 이거 KF-21 인도가 안 사고 저기 다른 나라 거 산다. 저기 터키, 튀르키예 칸 산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와서 KF-21 거봐 수출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일단 사실입니까? 새빨간 가짜 뉴스고요. 이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아마 연예인들 유행어 중에서 누구 결혼식에 왜 안 갔냐? 몰랐는데 어떻게 가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드립이라고 하죠. 이런 게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사업에 참여를 안 했는데 어떻게 탈락이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아, 거고. 이게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독자 여러분들이 아 그렇게 끝나니까 제가 AS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 가짜 뉴스가 생성되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참조하고 있는 미디어들은 사실 유료 기자들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유료 자료들을 좀 사용을 안 해요. 쉽게 말해서 돈 내고 사실 기사를 안 보시기 때문에 무료 자료들을 사용해서 이제 국방 뉴스를 보거나 하는 게 막 유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부 원래 국방부 기자분들은 잘 안 그러시는데 산업부 기자 이 산업이란 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상장 기업들이 다 다루고 옛날에는 이 산업에서 방위 사업이 비중이 낮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방산주가 잘 나가다 보니까 다른 업종에 대해서 산업을 하신 분도 방산주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방산 기업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하시면 이상한 데서 소스를 얻어오셔요. 왜냐? 자신들은 돈을 쓰기 싫으니까 인터넷에 검색해서 뭐 뜨는 거. 그러니까 무료 자료들만 보시다 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무료 자료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 파워 블로거들이 있어요. 영어로 글 쓰시는 분. 근데 이게 언론사는 아닌데 네. 이 글들이 언론사로 퍼지거나 그 언론사도 이제 공짜로 이제 뉴스를 올리는 이런 영세한 기업들이 올리는데 원래는 제인스라든가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 또 플라이트 글로벌이나 인터내셔널 같은 데가 권위적이고 그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해요.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이 회사들은 전부 다 돈을 주고 구독을 하니까 이 유료 구독 해외 매체에서 권위 있는 매체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는 사실 기사가 잘 안 돼요. 돈 주고 보신 분들이 잘 없어서. 근데 이제 이 무료 그 기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고 그 사람 본 적도 있지만 이 일반적인 그 취재 기자가 아니고 약간 집에서 개인 1인 미디어 하신 분이 서버비 내고 하신 것 많거든요. 그 중에서 디펜스 블로그라든가 뭐 아미 레코레이션 같은 한국에서 많이 인용되고 산업부 기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밀리터리 사이트들이. 여기에서 인도에 KF-21 수출하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하니까 이제 인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인도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사정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정식으로 진행된 것 같처럼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정식으로 인도에 제안된 것 같처럼 해서 인도에서 이게 확인 작업이 벌어지고 인도 미디어에서 아 그러면 인도는 인도를 포기하고 한국산으로 갈아타나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현재 상황인데 왜 아니라고 하면 인도에서 지금 지목된 사업은 MRFA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도가 임시적으로 도입하는 국외 도입 무기 체계인데 원래는 이 전 사업이 MRCA라는 사업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라팔 전투기 인도가 샀어요. 그 라팔 전투기 사는데 한 10년 걸렸는데 그 10년 동안 살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인도 정부에다가 라팔 제작사인 다소가 모든 기술을 다 퍼주겠다. 인도에서 제작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팔 전투기를 직도입하고 지금 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 국산 전투기가 나오기 전까지 갭을 메운다 하죠. 신형 전투기가 나올 때까지 AMCA라고 하는 인도산 5세대 전투기가 있습니다. 요게 나올 때까지 임시로 맡겨 주는 건데 인터넷 블로거 그러니까 외국인 블로거분께서 기사 언급한 거는 이게 후보 기종이 F-35랑 수호 57이 있는데 F-35? 그거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수출 승인이 안 돼줄 것 같아. 왜냐? 지금 이제 경제 뉴스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가 트럼프한테 관세를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인도랑 미국 관계가 지금 안 좋고
그다음에 인도가 미국산 무기 몇 개 샀는데 약간 그 한쪽에다가 치우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러시아 무기도 같이 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MRFA 사업에 러시아의 수호이 57이라는 전투기가 후보로 있었는데 또 러시아는 전쟁 중이잖아요. 네. 전쟁 중일 때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2차 세계대전 많이 보신 분들이 착각하는데 전쟁 중일 때 막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R&D 예산을 생산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수호이 57 전투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개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 다른 지금 현재 생산 중인 무기에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가 어디에서 뭘 사와? 그럼 한국밖에 없네? 라고 추정 기사를 낸 게 이게 인도에서 바이럴이 돼가지고 인도 공군이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인도 공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MRFA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KF-21이 개발 중이었어요. 그래서 입찰에 참여도 못했습니다. 야, 참 웃긴 거죠. 참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선정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마치 탈락한 것처럼 이렇게 좀 과장을 하시는 게 너무 말도 안 되고 여기다가 인도의 특성 그러니까 인도 방위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검색하시다 보면 인도 무기들이 망한 무기가 많아요. 막 국산 무기 만들었는데 뭐 이상하게 엉망으로 되고 막 소달구지가 우주 로켓 끌고 다니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인도는 생산 역량은 별로 없어도 R&D에 대한 자존심이나 과학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인도의 KF-21이라는 AMC라는 5세 전투기는 사실 스펙상으로는 KF-21을 능가합니다. 초음속 순항이 되고 스텔스 성능도 더 좋고 무기도 많이 탑재하고 해서 인도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한테 KF-21 물어보면 진짜 솔직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권위 있는 분은 아니고 이제 이런 분석가라 해야 되나? 관련된 그러니까 밀리터리 매니아 인도에 물어보면 아니 AMC가 훨씬 좋은데 우리가 KF-21을 왜 사? 그분들도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우리는 물론 비웃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 생각이 없었고 여기에서 이제 입찰을 안 했는데 탈락했다는 식으로 하는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언급하신 기자분들의 의도도 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진짜 막말로 이야기해서 옛날에는 좀 이런 팩트 체크가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언어 문제도 있고 검색하는데 어려운데 근데 요새는 진짜 딸깍 하나로 다 모든 게 확인이 되는 시대에서 속보 경쟁 혹은 이게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이걸 무분별하게 퍼오시는 거는 저희 방산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독자분들이 어느 정도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가. 예, 좀 이게 좀 자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도는 지금 MRFA 사업에서 KF-21을 그 이제 도입할까 말까 하는 그 기종에 2018년에 우린 개발 중에서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들도 공식적으로 생각 안 하시고 우리도 입찰을 안 했으니까 팔 생각도 없는 건데 뭐 이렇게 파워블로거 같은 분이 야 이거 KF-21 사오는 게 좋지 않아 했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인데 우리 거 사야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사야지 그걸 또 우리나라 언론이 퍼와가지고 인도에서 KF-21 뭐 수출 좌절됐다 이렇게 막 가짜뉴스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쉽게 말해서 벨기에, 인도, 한국 세 개의 인터넷 블로그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인도에 전혀 수출할 기회가 없냐? 아, 또 있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AMC라는 게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거고 KF-21보다 성능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KF-21보다 개발을 훨씬 빨리 했는데 아직 설계도 안 끝났어요. 인도는 항상 이런 게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발 방식이 국산으로 하고 순수 기술을 만들겠다 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도와줘 땡땡 에몽 뭐 이런 것 같이 해외 파트너들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첨단 엔진 관련해서 제가 방송을 한번 했는데 인도도 이미 첨단 엔진 관련해서 기술을 한번 이전 받았는데 또 필요하다고 또 파트너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30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C를 인도가 아무리 성능이 좋은 걸로 만든다고 하면 아니 혹은 그 원래 목표 스펙대로 나온다 하면 해외 파트너가 필요하고 이 해외 파트너에서 KF-21이 이제 우리가 다 완성되고 시험 비행도 1000회가 넘는 아주 완성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인도가 그 일종의 택갈이라고 해야 될까요? AMC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을 우리한테 좀 이전해 달라 돈을 줄 테니까 뭐 이런 식의 거래는 앞으로 2020년대 이후에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님 KF-21의 미래 개량형 KF-21EX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에비에이션 위크와 비즈 한국이라는 언론 매체에다가 김민석 기자님께서 단독 보도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KF-21 4.5세대에서 5.5세대로
KF-21EX 진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KF-21EX는 제가 작년에 그 존재를 처음 단독 보도한 다음에 후속 보도하신 분들이 많으셨고, 이번에는 거기서 어떤 점이 업데이트 됐는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KF-21EX는 4.5세대, 그러니까 비스텔스기인 KF-21을 스텔스 전투기로 개조하고 거기다가 기타 당등 6세대 전투기 들어간 일부 기술들을 넣는 걸로 제가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을 탑재한다거나 아니면 내부 스텔스 내부부 장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미 보도가 돼 있는 상태고, 이번에 제가 단독 보도한 건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금 보도한 건데, 첫 번째로 들은 게 EODS라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블랙박스 같은 겁니다. 주차할 때 보면 차 뒷면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요새 어라운드 뷰라 해가지고 차 주차할 때 옆에 있는 거 그 영상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비행기에다가 적외선 카메라를 360도 방향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종사 입장에서는 이게 인공 그 VR과 결합돼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 뒤라든가 옆에 부분도 다 화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밀한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이 미사일이 날라온지 파악하거나 아니면 적을 포착하는 데도 쓸 수 있는데, 이게 360도 전방향에서 오는 걸 다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거기다가 여기에서 조금 더 개량하면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한 100km 밖에서 그 미사일 화염을 탐지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조기 경보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이 장비가 F-35에만 달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국산화해가지고 국산 EODS를 달아서 KF-21은 이제 그 조종사가 전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런 약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이 엄청나게 발달한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에서 전방향 감시가 가능하다, 이게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AI가 들어가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KF-21EX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인데,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하거나 급하거나 뭐 이 기타 등등이 있을 때 인공지능이 조종을 넘겨받아서 인공지능이 대신 KF-21 조종하거나, 아니면 표적을 공격하거나 전투를 할 때 인공지능이 3번 표적기부터 먼저 발사하고 미사일을 요거 쏘니까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인공지능 전투기가 되도록 지금 그 미션 컴퓨터에서 원래 전투기에 들어가는 임무 컴퓨터에다 인공지능을 결합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A사 레이더가 KF-21의 장점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고 저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EX에서는 A사 레이더가 전자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블록2에서 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KF-22EX가 되면 A사 레이더는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가 그러니까 전파방의 전파도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전파방에, 그러니까 전자전 장비가 한 것보다 안테나 힘이 더 좋으니까 요걸 사용하면 더 강한 재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자전도 가능하게 A사 레이더를 개량하고 탐지거리도 30% 이상 늘어난다. 30% 이상 늘어나게 되면, 이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공개할 수 없지만 서울상공의 KF-21이 뜨면 사실상 조기 경보기 없어도 북한에 있는 모든 제트기들을 다 포착할 수 있게 되는, 야, 이거 거의 조기 경보기급이다. 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투발형 디코이라는 게 새로 추가되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게 뭐냐면 탑건을 보신 분들은 적 미사일 볼 때 약간 그 불꽃놀이 같은 장비를 파요. 이거를 체프 플레어라고 하는데, 적외선 유도 미사일과 그 다음에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 그 속이기 위해서 열과 레이더 전파를 내는 겁니다. 근데 요새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레이더 기술이 워낙 발달되니까 사실은 탑건처럼 무조건 쏜다 해가지고 미사일 거기로 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얘들이 똑똑해서 잘 안 속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이 있냐, 지금 영국에서 개발 중이고 지금 임무가 된 것 중에서는 그 미끼를 던지는데, 이 미끼가 KF-21과 똑같은 전파를 복사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 레이더에서는 이게 똑같은 KF-21이 갑자기 한 대가 있다가 두 대로 나눠지는 거게 되죠. 그런 효과가 나는 거라서 KF-21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EX로 개조할 때 항상 우려하시는 게, F-35가 스텔스 성능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거든요. F-35 수준으로 스텔스 성능을 매우 높이면 가격도 F-35처럼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텔스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데, 요게 들어가면 그 가성비를 맞춘 스텔스, 그러니까 적 미사일도 피할 수 있고 너무 비싸지 않은 이게 구현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안에 빈 공간이 KF-21에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무의 무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개발을 할 때 좀 미래 업그레이드 마진을 맞추는 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 있게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연료를 좀 늘려가지고 스텔스 모드에 장착할 때 단점이 항속거리가 짧아져요. 외부에 원래 밥통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그 외부 연료 탱크를 다는데 그걸 못 달거든요. 그거를 좀 메꾸기 위해서 내부의 연료량도 느리고,
그 다음에 스텔스 성능에 필수적인 게 내부 무장창이라고 해서 외부에 노출된 무기를 안으로 숨겨서 비행기를 매끈하게 만드는데 이 매끈하게 만든 내부 무장창의 상세 스펙이 제일 중요합니다. KF-21은 항상 F-35보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받고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F-35 수준으로 가면 너무 비싸지니까. 그런데 이 개발 방향과 그 다음에 내부 정리 잘해서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폭탄을 KF-21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게 새롭게 밝혀졌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GBU 31이라고 하는 벙커버스터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벙커버스터들 중에서는 좀 작은 편이긴 해요. 지금 뭐 현무5 벙커버스터라고 우리가 말하고 제가 방송도 했을 때 그거는 8톤, 탄두는 8톤이고 실제 무게까지 하면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2000파운드는 한 1톤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는 관통력이 작지만 그래도 콘크리트로 2m 되고 있는 2m 이상 콘크리트를 뚫고 걸어가서 적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김정은 벙커라든가 이런 거를 공격할 때는 이 벙커버스터를 동시에 여러 발 쏘서 파괴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이 폭탄으로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저항세력 지휘소를 파괴를 했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경납고 중에서 강화된 벙커라 해가지고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게 엄청 튼튼하게 지은 것도 요걸 사용하면 파괴할 수 있다. 이 능력이 KF-21에서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F-35에서만 사실 지금 스텔스 전투기에서는 되는 거라서 이거를 운용하려면 F-35나 아니면 폭격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폭격기는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F-35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너무 비싼 국가들한테 야 스텔스 벙커버스터가 있어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새롭게 드러난 것이죠. 야, 그러면 기자님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한 게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KF-21 개발했을 때 막 로키드 마틴의 기술자들 놀랐다면서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이 정도 수준으로 개발할 줄 몰랐다. FA50 우리한테 그냥 기술 배워서 하던 나라가. 근데 지금 KF-21로 넘어서 FA35의 어떻게 보면 스텔스 전투기의 뭐 기능은 다 따라하고 이제 스텔스성만 조금 낮춰서 가격을 맞춘 건데 이거 미국에서 기술자들이 이거 보면서 뭐 놀라거나 이거 가능한 거야?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반응? 흐뭇해 하시죠. 흐뭇해하고 있나요, 미국에서? 예. 일단 국뽕을 뺀 버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다 완성된다고 해도 사실 미국보다 10에서 15년 이상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막 미국이 위협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걔들은 이미 6세대 전투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일단 냉정한 거고 KF-21 만들 때 미국의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가이드를 주셨는데 이 가이드를 주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나이가 많은 아주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 F-16도 개발하고 F-22도 개발하는 이 역전의 용사분이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신 분 그러니까 한국에 오셨을 때는 만나 뵙지 못하다가 한국에서 미국을 귀국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건너가지고 자기가 한국에서 이제 그 카이 KF-21 설계할 때 좀 도와줬다는 분에서 전화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 엔지니어가 자기 20대 때랑 진짜 똑같다. 너무 열정이 넘치고 진짜 배우는 거 한자라도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다만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제한이 됐으니까 미국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자기가 만든 비행기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만 만들고 이렇게 창의성을 가고 이거 넣자 이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밀고 붙이는 게 있었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무래도 KF-21이 망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력이 끝장나는 거니까 보수적인 설계를 하고 약간 소심한 게 있었다. 그래서 뭐 좀 질러보자 이렇게 하는 것을 잘 안 하는 게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그 배우려는 자세와 의지 그다음 설계에서 막 가르치는 거는 더 이상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성실을 해주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추격자로서 좀 장점이자 한계점인 게 지금 말 생각해보면 KF-21 예산이 지금 개발비가 8조 5천억 정도 드는데 좀만 더 주거나 우리가 좀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그 엔지니어 분들이 그 창의성을 좀 더 좀 더 발산하고 세상에 없던 기능도 좀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KF-21은 전력화가 빨리 중요하고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수적이고 검증된 것을 다 썼고 그렇기 때문에 1000회가 넘는 시험 비행 동안 추락이 한 번도 안 되고 사고도 안 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 엔지니어가 한국에 평가하기로는 정말 성실하고 뛰어난데 일정과 예산이 모자란 게 정말 안타까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KF-21EX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뛰어넘는 최신 기술들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KF-21보다 더 놀라운 반응이 나오겠네요. 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하는 그 KF-21의 기능이 다 완성되는 게 2039년이고 네.
저도 많이 늙게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KF22EX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업체 그러니까 카이가 자기 돈으로 2039년까지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자기 연구진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국책 사업이 아닙니다. 플러스 이게 첨단 엔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KF22EX도 첨단 엔진 사용하는 걸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스케줄을 맞춰져 있어서 이 앞으로 땡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9년이 되면 사실 KF22EX가 좋은 전투기가 되는데 그때 되면 또 경쟁자들이 6세 전투기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KF22EX가 2039년에 나오는 거는 지금 KF21이 2026년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10년이 지난 만큼 그 적들도 아니면 우리 경쟁자는 또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게 KF21을 국책사업 블록3라고 하는 그 표준 그 명칭이 있는데 카이뿐만 아니라 LIG 넥슨, 하나 시스템 등 KF21의 주간 회사들이 다 합치 한 팀이 돼가지고 카이만 혼자 이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기술로 KF21이 개발이 끝나자마자 이 개량 계획을 시작하고 그러면 5년 이상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그럼 2034년에 이게 완성되면 진짜 그때는 수출 경쟁력이나 실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집중된 투자를 해서 빨리 완성하는 거, 그걸 플러스 첨단 엔진과 개발하는, 그러니까 첨단 엔진 나오면 그때 또 KF21을 생산할 수 있고, 요거랑 그 전부터 이 연구 개발을 빨리 끝내놓으면 해외 수출 버전에서는 우리가 첨단 엔진이 못 들어간 상태에서라도 KF22EX가 들어가고, 그 수출하거나 아니면 군 소요나 해외 소요를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국책 사업화 한 다음에 개발을 좀 빨리 땡기고,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F-35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군이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전투기고 F-35가 좋아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F-35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군 조종사 입장에서는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KF-22 가성비가 좋다는데 F-35 타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KF-21 생산을 조금만 하고 F-35 더 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능이 더 좋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우리 군 전력 증강 상태에서 보면 F-35의 유지 비용과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적 주력으로 KF-22 국산 전투기를 가진다는 게 사실 대한민국 굉장히 축복입니다. 단순히 수출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운용 유지비를 절감하면서도 전투력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F-35랑 KF-22 전력 구성에 대해서 그래서 F-35를 몇 대 더 살 거냐 KF-21을 몇 대 더 살 거냐 이게 사실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그래도 KF-21을 좀 더 추가 구매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KF-21이 만들면서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가 2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20년이나 된다 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근데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말 옛날부터 한국 방산에 대해서 봐왔던 입장에서는 20년 격차로 줄어들었다. 미국 대비 20년 전에 기술이 됐다는 게 엄청난 성과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10년, 15년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더 선제적인 투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KF21 국책 EX 이제 국책 사업화 그리고 5년 이상 전력화를 땡기기 위해서 여론전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KF21도 그 결단이 없었으면 이게 안 되는 프로젝트였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하기 전에 사실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치인분들 중에서는 그때는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와, 그때 내가 잘 된다고 했지 하면서 이제 입이 터지는 분들인데 전 국민이 다 기억하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솔직해지시고. 요번 기회에 그럼 제대로 밀어가지고. 예, 그렇게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기자님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이랑 중국에서 한국 KF-21 만들 때도 저거 바보들 저기 지금 특히 일본이 우리는 뭐 F2 전투기인가요? 막 최첨단 5세대, 6세대 만들고 있는데 4.5세대 만든다고 비웃었다가 한 15년 지나고 보니까 한국은 KF-21 이제 막 전력화 직전이고 EX 만든다고 계속 단계별로 발전하는데 일본은 뭐 실제로 만들고 있는 게 없다. 그냥 계획만 말하고 기술만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만들지 못하고 있고 중국도 한국이 이 정도로 발달할지 몰랐다고 지금 굉장히 놀라고 견제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 자존심을 세울 만한 게 아직 남아있긴 있어요. 일단 중국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으니까 중국 내부에서 저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 입장에서 와, 우리가 지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거기다가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도 중국산 전투기가 라파를 이겼지 않나. 그래서 자존심이 높아진 점이라서 사실은 저는 이제 번역기 돌려서 중국 사이트도 밀리터리 사이트도 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공격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분들이 만족을 하면 좀 조심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는 중국이
F1이 사실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게 사실이고 R&D 투자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건 맞으나 우리는 우리만의 강점과 충분한 장점 살릴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F2 전투기가 첨단 전투기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KF-21이랑 T-50처럼 로키드 마틴과 같이 설계했는데 한국에서 로키드 마틴 설계자들이 왔을 때 설계한 거랑 일본에서 로키드 마틴 설계자들이 일본에 간 거랑 태도나 이런 게 내용이 너무 달랐어요. 왜냐하면 F2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역사로 한 편을 만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때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한테 압박을 해서 원래는 일본 자체 국산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 미국산 부품을 많이 쓰고 미국과 공동 개발하자고 약간 억지를 부렸기 때문에 일본의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그때 일본이 미국 압력 이겨내고 독자적으로 했었으면 지금 더 잘 될 것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F2 이후에 F3라 해서 원래 KF-21과 비슷한 시기에 전력화되는 차세대 전투기를 일본이 만들려고 했다가 판단 미스를 했어요. 왜냐하면 KF-21보다 성능이 더 좋은 진짜 좋은 걸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야 이거 돈 많이 드니까 어쩌지 하다가 개발 시기를 놓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국과 같이 GCAP라는 걸 개발하게 되는데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필요한 엔지니어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으면 스펙이나 사양을 넣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보다 기술력이 좋다. 특히 엔진 기술력은 사실 한국보다 좋아요. 그 관점에서 좀 기술력은 좋다 하지만 또 방산 수출이나 매출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GCAP가 나오는 2035년 이후에서나 이제 GCAP가 이탈리아랑 영국에 배치가 되면 그때 그게 방산 수출로 돼서 좀 수출이 잡히는데 아마 그 전에 KF-21 수출 물량이 그 수출 물량보다 훨씬 더 넘어서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기술이 있는데 전략적인 판단 미스 요것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한국 되게 무시했는데 요즘은 한국처럼 적당하게 필요한 기술로 이 적절한 가격으로 빨리빨리 만드는 게 답이었던 것 같다. 나는 뭐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산업적인 게 중요하고 그래서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팔릴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매출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방위산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 시청자분들은 이게 또 밀떡분들은 사실 카탈로그 스펙이 중요해요. 사거리가 제일 긴 거, 파괴력 제일 센 거, 스텔스성 제일 좋은 거. 근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씀이시죠? 적정함이 중요하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무기는 항상 내가 쓰는 무기는 안 좋은 무기만 받는다 이렇게 군인분들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수통 구린 것도 이런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한두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무조건 최고 스펙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개인이 혼자 쓰는 거면 최고 스펙을 맞추는데 이런 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김민석 기자님의 전쟁 연구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F-21이 가성비도 좋고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큰 개발 문제가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그에 비해 가지고 좀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추가 후속으로 양산을 몇 달을 해야 되냐, 인도네시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판다는데 언제 팔리는가 이러는데 전투기는 한번 개발하면 개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데 KF-21은 8년을 줄였고 운용은 30년 이상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사실은 유튜브가 3D VR 컨텐츠가 될 때까지 저랑 KF-22 이야기의 뉴스를 즐기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전 안목으로 이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대신에 제가 좋은 소식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자긍심을 줄 만한 소식을 많이 취재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방위 산업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 방송을 즐기시면서 이렇게 좀 우리 자긍심도 즐기고 그다음 정보도 얻게 되는 이런 컨텐츠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기자님과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